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공천 헌금 의혹 정치권 파장이 거센데요. 내일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의 대립각 세우기에 나섰습니다. 두 분과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수빈 시사평론가,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요. 조금 전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해서 탈당했지만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브리핑 보셨습니까?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명이라고 하는 확실한 결정을 내린 것은 최소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있다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알려진 녹취록 내용을 보면 그 녹취록 내용만 보더라도 뭐 강선우 의원 측에서는 돈을 받은 것을 돌려줬다고 했지만 사실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법 위반을 따질 때는 인지한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유죄로 기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녹취록만 들어봐도 이미 보좌관이 뭐 대리 수령을 했던 간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당시에 돌려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이런 것들이 녹취록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 일이다라고 예. 하는 점, 이 점을 민주당에서 직시를 하고 비록 이미 탈당을 했지만 탈당을 접수하지 않고 제명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진실들이 더 규명돼야 되겠지만 받은 즉시 돌려주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이미 민주당에서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 이 사안이 앞으로 향후 수사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상당히 큰 문제고요. 지금 이제 탈당은 했지만 제명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이런 결정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제명이 확인됐을 정도의 뭐 그런 사유를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당은 했고 그리고 제명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제명과 탈당은 좀 다른 부분이 나중에 다시 민주당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명인데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뭐가 그렇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지금 강선우 의원이 제명이 됐지만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앞으로 수사 관계에서 이제 밝혀지겠지만 판례상으로도 이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건 상당히 이제 뭐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그런 판례들도 많이 있고요. 의원직을 상실하는 건 맞지만 이제까지 보면은 뭐 법원의 판결이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선우 의원은 아마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예전에 김남국 그 전 의원이자 이제는 전 비서관인데요. 마찬가지로 뭐 탈당을 했다가 다시 또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봤을 때 과연 이 강선우 의원의 제명이라는 게 국민이 봤을 때 민주당에서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조금 더 넓혀보면 집권 초부터 민주당 현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성추행 의혹의 장경태 의원, 또 축의금 수수 논란에 휘말렸던 최민희 의원, 또 차명 주식 거래 논란이 있었던 이춘석 의원까지 집권 초 여당 현역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당이 모든 의혹을 조사하고 신속한 징계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좀 이러한 조치랄까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드러난 것으로도 어느 정도의 문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이와 함께 드러난 것이 김병기 의원은 그럼 그 당시에 금품 수수 정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녹취록에서도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거나 타이르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받고 있는 그 김경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도 단수 공천까지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걸 비호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을 제대로 당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걸 확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남아있겠지만 근데 현재 드러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중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엄정한 그런 조치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은 뭐 이 밖에 다른 문제들도 이미 드러난 것으로 뭐 사법적인 유무죄를 떠나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사실일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방침에 따라서 네. 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지난 2020년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공천 뒷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하고 하는 이제 내용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또 계속되는 모양새인데요. 네, 사실 이게
그 공천을 둘러싸고 자금 수수 의혹이 강선우 의원 관해서 있었던 건데 김병규 의원 본인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건 물론 앞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정도의 수준으로 보이지만 근데 당사자들 그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본인들이 금품을 건넸고 돌려받는 과정을 이미 탄원서를 통해서 예전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제출했던 그 탄원서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만 좀 굉장히 상세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기술이 돼 있거든요. 어떤 그 백에 돈을 돌려받았는지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특정이 돼 있고 그리고 2020년 4월에 총선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건넸는데 돌려받은 시점이 6월이라고 해요. 근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4월에 총선을 하면 선거 비용 보전을 6월에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같은 경우는 6월 12일이 보전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아직 의혹입니다만 일단은 돈을 받아서 선거를 치른 다음에 선거 비용 보전을 받고 그 돈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냐 이 의혹도 제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굉장히 구체적인 폭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아마 수사의 영역으로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여당 현역 의원들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퇴 이후에도 또 여진이 계속되는 모양새인데 지금까지는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게 꼼수, 뭐 탈피, 그러니까 뭐 이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뭐 전략이다 이렇게밖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게 이제까지 계속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한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민주당의 사선 의원인 박홍근 의원까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내대표직을 내려놨지만 이제서야 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한다? 상당히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까지 뭐 입장 발표를 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요. 이제는 또 그 녹취록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록이 이제 밝혀지면서 공천 헌금까지도 이제 알았지만 뭐 무마했까 본인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자꾸 본인 의원들에게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뭐 보좌진에게는 갑질을 할지언정 민주당 의원들은 자꾸만 이렇게 감싸기를 하는 것처럼 하면 국민들이 아마 민심이 다 돌아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제가 뭐 국민의힘이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맹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이 관련 정치적 파장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만 올해 이제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여당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을 때 이게 야당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이번에 좀 다를 거라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비호하려거나 두둔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큰 악재가 되고 국민의힘한테도 어느 정도 반사이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사실 국민들이 더 눈여겨보는 것은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집단에 있는가 아닌가 보다는 그런 사람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 민주당 스스로가 이런 문제들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느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사이득을 저는 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이번에 밝혀지거나 혹은 불거진 이 문제들이 요약을 하면 공천 개입 매관 매직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들어도 공천 개입, 매관 매직이라고 하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또 매관 매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김기현 당 대표를 지냈던 김기현 의원도 그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 선물을 김건희 씨한테 건네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고 실망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러면 그 선택지를 국민의힘 쪽으로 바꿀 거냐? 이것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건 어렵지 않을까. 그것이 당장에 드러나는 게 사실 지금 통일교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 부산시장 선거 대비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뭐 12.3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의 후과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통한 반사이득을 아직까지는 없는 수준이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안을 잘 처리한다면, 그러니까 자정이 잘 된다면 야당이 반사이익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셨거든요. 의견이 좀 다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는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본다라기보다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아마 국민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이거를 선거에 이용을 한다거나 뭐 어떻게 이제 사실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올해 새해에 개혁이다. 이제 지방선거의 화두를 개혁으로 던졌는데요. 개혁의 대상이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렇게 저희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아까도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떻게 이 처리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할 것인가가 남아 있을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저희가 선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사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 계엄 5호 발언을 사과했던 이해훈 후보자, 이번에는 인턴 갑질 논란이 터졌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네, 정말 좀 적나라한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건데 폭언 수위가 높아서 법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제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사안이 인사청문회 통과에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갑질 문제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사실 지난해 뉴스를 돌아보면 저는 연예계는 매니저, 정치권은 보좌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좌관들의 폭로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해서 강선 의원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를 했던 적이 있고 이해훈 전 의원도 같이 좀 그 의혹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제 그 아까 들으셨다시피 그런 고함을 지르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를 어떤 때 누구한테 했느냐도 좀 참작할 만한 네. 그 요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굉장히 강자거나 뭐 불의에 분노해서 저랬다거나 뭐 그런 것이라면은 참작을 하겠지만 근데 출근한 지 얼마 안 되는 인턴 직원한테 그리고 그 일도 보니까 굉장히 중대한 일이 아니고 어떤 뉴스 검색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저렇게까지 고성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실 국민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 점에서는 이게 뭐 다른 문제, 뭐 범죄적인 의혹 이런 것들 정치권에 있는 거 빼면은 네. 그 범죄는 아니라고 해도 굉장히 갑질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가장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해훈 장관 그 후보자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녹취를 들어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말 심한 막말, 뭐 내가 죽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그런 적이 있으면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말을 할 정도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기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그 분께는 그 상대방께는 아마 이해훈 그 장관 후보자가 지금 전화를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공포감이 들 만큼 그 트라우마를 자극할 만큼 아마 힘들고 괴로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 부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정부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인사를 정말로 잘못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이해훈 후보자가 계속 물러나지 않고 청문회를 끝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지명 처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이제 주재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지도부는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내려가서 활동한다는 계획을 폈습니다. 자, 새해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일단 집토끼 단속에 좀 나서겠다는 전략인데 앞으로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여론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국민의힘 스스로가 좀 열세를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국민의힘이 고비고비마다 잘 안 될 때, 이럴 때 대구 경북을 찾았었거든요. 대구 경북을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자주 찾았었는데 이번에 또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집토끼를 모으는데 골몰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주민들 입장에서도 썩 기분이 편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마치 타지에 나가가지고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자녀가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 좀 팔아주세요, 논 좀 팔아주세요 하는 거하고 비슷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좀 전략 이런 것들이 외연 확장으로 가기에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은 지방선거가 사실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좀 지방선거답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중앙정치의 연장으로 치러지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후보가 좀 구체적으로 발굴이 되고
또 공천이 되면 그때는 지방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질 수 있을지라도 현재로서는 중앙 정치의 연장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여론은 국민의힘의 12.3 사태 이후에 그 정리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타 여론이 또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새로 정권을 잡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모았던 정부와 여당이 거기에 부응하고 있느냐, 또 최근에 이 악재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TK 지역이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론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집토끼를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상당히 조금 불쾌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집토끼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신년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아까 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신년 인사를 드리러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지도부에서 저희가 호남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주 호남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당연히 고향에도 자주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여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를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이만 했을 뿐이지 대화의 상대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저희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들을 그런 생각하지 않고 항상 쇼를 하는데 그러니까 들러리로 이렇게 세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년 인사회를 참석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고요. 당연히 저희는 국민들 속으로 찾아가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신년 여론조사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자가 41.6%,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자가 25.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가 크게 앞서는 흐름 나타났고요.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 결과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김민석 총리, 박주민 의원, 정원우 구청장 등 민주당 후보들과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판세를 흔들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좀 어디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현재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그 의향을 나타내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집결할 거다라고 기대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집결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외연 확장에는 굉장히 큰 저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일단 기울어진 지형이 된 것, 이거는 12.3 사태의 뚜렷한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게 그나마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을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격전지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서울 시민들의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란 옹호라든지 탄핵 반대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안 비치는 그런 측면도 한편으로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변수라고 했을 때 오세훈 시장도 한강버스 논란이라든지 종묘 주변 개발 논란이라든지 이런 이제 심판론의 소재가 될 만한 그런 또 거리들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 거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이 좀 여의도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장 선거나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실 국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어떤 당이 됐든 간에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강성 지지층 위주의 후보라든지 어떤 중앙정치 이슈에서 계속해서 튀었던 그런 정치인이냐, 아니면 좀 어디 이렇게 지방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행정의 감각이라든지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이 나올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판세가 좌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경쟁력인지 좀 정권 평가인지 좀 어떤 게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 좀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요. 계속해서 나오는 그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를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네. 다른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으로 나오겠다는 후보들이 좀 서운한 감을 비칠 정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관건 선거라는 건 자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무리 이제 뭐 정원호 구청장과 어떤 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실수록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제 서울시장 나오려는 후보들끼리의 다툼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으로 승부를 해야지 이게 뭐 인기 투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지방선거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마 더 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엔 국민의힘과 아주 강한 경쟁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 연대 기류가 좀 가라앉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대선에서도 보수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앞으로 좀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때도 그 개혁신당과 그리고 국민의힘은 같은 보수이긴 하지만 상당히 각자의 위치에서 예. 열심히 뛴 것으로 저도 봤고 그렇게 아마 국민들도 느끼실 겁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같은 보수여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뭐 정당의 저희 색깔이라든지 그런 뭐 그렇습니다. 예. 정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화합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가치가 같을 수 있는지 같이 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강한 경쟁을 하겠다. 이미 이전에 대선 때도 강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도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강한 그런 뭐 경쟁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나중에 정말 가치가 저희가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같이 할 수도 있겠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정말 뭐 긍정적인 경쟁으로 좋은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대목이긴 한데 결국에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란 말이죠. 연대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변화 없이는 연대할 명분이 서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대를 한다고 해도 이겨야 본인들도 좀 좋은 조건에서 통합된 정당에서 혹은 연대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공멸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장동혁 지도부 체제 국민의힘이라면 연대할 가치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고 이준석 대표가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인즉슨 기초의원 중에 물론 2인 선거구가 다수긴 한데 3인 선거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 거기서 1등, 2등은 거대 양당이 나눠서 갔더라도 개혁신당이 3등으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독자 노선을 피력했고 기초의원 선거에 또 집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겠습니다. 근데 광역단체장 선거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이나 경기에서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개혁신당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뭐 오세훈 서울시장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후보가 나온다면 선별적으로 연대할 수는 있다. 이런 흐름은 열어놓고 있는 것 같고 개혁신당의 현재 판단으로서는 국민의힘의 뭐 지도부 체제 변화라든지 노선의 변화가 별로 없다면 일단은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실속을 챙기고 그 이후에 현재 장동혁 지도부 체제에서 선거를 치른 이후에 그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연대나 통합을 도모해 보겠다. 이 정도의 심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김수민 시사평론가 하민경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